근데 이 자본시장을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재벌 경영의 장점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계 1등을 하죠.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장치인 거잖아요. 그랬다 따지면 전두환 대통령은 위대한 대통령이 되거든요. 3조 호황시대를 만들었고 의료보험 확대했고 국민연금 도입을 했고 사회복지 정책 확대했고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독재죠. 그러니까 독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인 거죠. 네. 그러니까 군사 독재와 정경이 유착되어서 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성장했을 때 재벌은 확장할 수 있는 일로였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재벌의 문화가 바뀐 거죠. 네. 2세, 3세가 오면서. 그 논리대로 한다면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내 아들에게는 내 자식들에게는 세습 안 하겠다고 선언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한계에 봉착했다고 보는 거죠. 3, 4세로부터 내려가기 시작하면 회사 쪼개지지 않습니까? 현대가 같은 경우는 형제나 한미그룹 같은 경우는 모사 간에 소통을 하고 LG가 GS하고 이렇게 나눠지듯이 네. 경영권 다툼들이 얼마나 보기 흉하게 있는 거합니까? 의사결정 구조가 빠른 구조였는데 그러면 전문 경영이라는데 그런 책임을 졌냐는 거죠.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것도 뭐 여야 합의로요. 네. 우리 대기업, 우리 재벌들의 지배구조의 개선에 큰 산을 넘었다 이런 평가도 있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데 겨우 첫 단추를 깼을 뿐이다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금융정의연대 김득희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먼저 총평을 좀 들어볼까요? 일단 뭐 이렇게 안 될 것 같더니 그냥 딱 됐어요. 예, 어떻게 예.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희 단체 같은 입장에서는 만시지탄, 늦었지만 환영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3% 룰이 합의 과정에서 빠졌을 때는 이게 또 뒤로 후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어서 네. 저희들이 얼마 전에 시민사회단체들과 그 다음에 국회의원 신장식 등 의원들하고 긴급하게 기자회견도 했거든요. 후퇴하면 됩니다. 네. 최소한 저희들이 요구했던 마지노선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를 포함해서 집중투표제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야 되는데 3% 룰은 어쨌든 광화돼서 통과가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요구했던 집중투표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빠져 있기 때문에 네. 감사분리선출 강화 이런 게 빠져 있기 때문에 아쉽다 이렇게 평가되고요. 네. 저 입장이 아니고 주식하는 분들의 심정을 들어보면 몇 명들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고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법이 통과됨으로써 주가가 오를까에 대한 믿음이 아주 강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미리 선 반영된 것도 있겠지만 주가 지수에 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오늘 뭐 그 말씀 들었으니까 이제 끝내도 될 것 같은데요. 제일 궁금했습니다. 예, 예. 네, 대표님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도 있지만 우리 증시에는 분명한 호재다. 그렇죠.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됨으로서부터 선 반영되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계엄 때 윤석열 대통령은 도저히 이해를 못했거든요. 경제를 중시했던 대통령이 경제 주가 그러니까 주가 지수는 다 망가뜨리고 환율엉뚱으로 하죠. 기업 경영 나락으로 바로틀었는데 네. 그 대선을 통해서 누가 되든 간에 대선을 통하면 이제 불확실성이 제거되지 않습니까? 불확실성이 제거되니까 주가 지수는 올라갔을 건데 그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들이 자본시장 선진화, 네. 상법 개정안들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1호 공약으로 실천하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당선되자마자 주가 지수들은 소위 말하는 배당 우선주들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주식들이 오르다 보니까 3천 주수가 넘고 오늘도 그러니까 금년도 최고 지점을 찍었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는데 주식하러 사는 입장에서는 한숨 많이 쉬었거든요. 소위 말해서 양날의 칼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주가 지수가 안 올라가는 이유가 공매도, 그 다음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중에 원인 중에 하나였던 지배구조의 이 불합리합성, 그 다음에 남북관계 이었는데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세 가지, 그러니까 물론 두 가지는 전자에 조금 해소된 측면이 있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공매도를 강화시켜주면서 전자 시스템들을 도입을 했거든요. 어느 정도 해소되었기 때문에 한 축은 해소되었는데 여전히 코리아 디스카운트 두 축이 해소되지 않고 있었는데 사실 남북 관계야 통일이 되지 않고는 계속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남을 수밖에 없는데 그나마 이 정부는 남북 관계에 있어서 우호적이다 보다 보니까 이것도 반영이 되었고 그다음에 상법 개정안을 통해서 기업 규제 개선을 투명하게 하겠다라고 하니까 주가 지수가 3,000포인트를 넘었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으로 저희도 주식을 잘 모르지만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농담삼아 말했던 게 주식하시는 분들이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던 것들이 꿈에 그리던 3,000이었거든요. 그게 코로나 때 잠시 올라갔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쭉 빠져가지고 뭐 3천 근처도 3천 근처도 가지 못했거든요. 그게 이제 돌파되어서 네. 뭐 지금 언론에 나오는 것이 뭐 4천, 5천 이렇게 나오니까 대한민국 완세를 외치는 게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이제 보람을 느끼는 게 3법 개정안을 가지고 사실은 저희들이 뭐 이 진보의 의제다. 그러면 경영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네, 네. 이런 압박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소수주주의 권리에서 경영권들이 투기자본한테 뺏기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들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통과되었는데 저는 국민의힘은 아마 땅을 칠 겁니다. 왜냐? 윤석열 정부 때 통과됐건 그 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했으면 3%로 안 들어갔잖아요. 그보다 네. 지금 더 강화된 안들이 네. 어쨌든 나오니까 아마 땅을 치고 후회할 거라 이런 표현을 했는데 왜 국민의힘이 합의했을까? 여론이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이상하게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경제가 살아간다는 걸 느끼는 게 어디서 느끼냐면 주가 지수를 연동해서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다 이렇게 느끼시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3,000포인트가 넘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들 생각을 하시더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방금 재밌는 댓글이 올라가 버렸네. 네, 조금만 스톱 스톱. 네, 수익을 찾아 미장을 어슬렁거리는 줍줍단을 본 일이 있는가? 폭락한 썩은 종목만 찾아다니는 미증시 투자하신 분은 어떻게 하라고? 네. 미장보다는 한국 증시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겠습니까? 그건 저는 학도 못하죠. 근데 이제 사실 지금 미국 정치 같은 네. 경우는 또 불확실성이 가시는 트럼프 대통령이 계시잖아요. 그분은 새벽에 트윗을 날리고 해가지고 중국과 전쟁하다 보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시기에 미국 주식시장은 널뛰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디스카운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될지 너무 진지하게 받아주시면 제가 질문을 네. 알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저희가 이제 이사의 충실 의무 여기 이제 주주에 대한 항목 들어간 이야기는 많이 했고 집중 투표제도 저희 3% 시청자들이 많이 알고 있지만 강화됐잖아요. 기존의 집중 투표제가 아니잖아요. 대표님이 좀 쉽게 설명해 주시면요. 그러니까 이사 충실 의무는 아시지만 어쨌든 그동안은 회사였어요. 네. 이 회사에 있어서 확대를 해서 주주까지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소액 주주들, 소수 주주들까지 보호가 되고 입김이 강화된다는 것들은 이제 많이 아실 건데 이번에 쟁점이 되었던 3%를 이 이제 강화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감사를 선출하는 데 있어서 3%를 적용한다. 이 말씀은 뭐냐면 그동안 예를 들어서 주주가 10명이 있어요. 특수관계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주식을 2.9씩 가지고 있으면 실질적으로 29%의 주식을 가지고 있지만 3%의 제한을 받지 않았는데 네. 이제 강화된 법에 따르면 이건 물론 이제 이사 충실 의무는 즉시 시행이고 이건 1년 뒤에 시행입니다만은 그래요? 3% 강화된 3%는 1년 뒤 시행이죠. 1년 뒤 그러니까 원래 선거법은 시행되는 날로부터 뭐 6개월 뒤다, 1년 뒤다 이렇게 돼 있는데 1년 뒤 시행일이지만 이사 충실 의무는 즉시 시행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3%로 따진다, 저 시행이 된다면 29% 특수관계인까지 합산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뭐 20%를 가지고 있어 3%를 정해서 나머지를 하는 것들을 피해 가려고 소위 말하는 특수관계인들과 통해서 주식 나누기, 쪼개기 하셨던 분들이 이 룰에 다 합산하다 보니까 걸리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강화된 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회장님이 15% 갖고 있었는데 이거 이제 3%만 하고 회장님 누나가 3% 갖고 있었는데 이게 3%만 보고 그 밑에 특수관계인 중에 뭐 계열사 중에 하나 회장님이 꽉 잡고 있는 계열사 중에 하나가 5% 갖고 있었는데 이게 3%만 하고 합치면 3 해서 9%니까 근데 회장님들이 이걸 또 다른 계열사로 또 지분을 줘서 이 3을 계속 늘려갔었거든요. 그렇죠. 그동안은. 그러니까 그것도 더 피해가려고 3%가 아니고 2.8%. 네. 이렇게 2.8 해도 어차피 2.8 되니까. 그거는 아예 빠져버리게 되니까 이제 이것들을 다 합산해서 특수관계인까지 합산을 해서 3%가 넘는 것들은 의결권을 제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회장님 15%, 회장님 누나 10%, 뭐 회장님 동생 10%, 계열사 뭐 하더라도 3% 해야지 그걸 더하는 게 아니고 전부 해서 그냥 3%. 네. 그러면 소액주주들이 뭉치면 3% 이상 나오면 독립적으로 감사위원 한 명은 넣을 수 있다 이사회에. 선출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뭐 이사회 독립돼 있지만 감사위원회에 넣을 수 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게 아쉽다라고 말했던 게 집중투표자가 빠졌지 않습니까? 그렇게 3%를 적용을 해서 제한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오너들이라든가 이 지주 회장님들은 또 이
주주 관리를 잘하지 않습니까? 네. 일반 주주들보다는. 그래서 우호적인 주주를 또 관리를 특수관계인에 속하지 않는 분들을 또 관리를 해가지고 네. 또 통과가 되기 때문에 이제 소위 말해서 조금 구멍을 뚫었지 반드시 3%를 때문에 그 소수주주들이 믿는 사람들이 감사를 선출할 수 있다. 이렇게 네. 단정적으로는 예측이 불가능한 거죠. 네. 보통 소액 주주들이 뭉치면 3% 정도는 모아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으는 게 힘들죠. 사실은 그 저희들이 이야기 해 이제 주십시오. 주주 대표 그 소송이라든가 이사회 그 여러 이야기 가지를 좀 해봤을 해주십시오. 때 네. 0.5 모으는 것도 쉽지 않아요. 우리가 모으는 그러니까요. 것들은.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래서 저희들은 상법 개정안에 주주 대표 소송도 완화해야 된다. 이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그게 무슨 있었거든요. 말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주주 대표 소송을 하게 되면 너무 힘들어요. 저희들이 이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이 잘못됐다 해서 삼성물산 주주들을 모집을 해서 대표 소송을 하고 있거든요. 이 과정이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 문턱을 좀 더 3%의 룰은 강화시키듯이 주주 대표 소송은 완화시켜줘야 된다. 이 이야기들 했는데 이번엔 아예 빠져 이거랬죠. 주주 이야기 나왔으니까 그것도 여쭤볼게요. 주주 대표 소송의 조건을 완화해 달라. 그렇죠. 지금은 몇 명 이상 모아야 되는데 이것도 조금 줄여주고 이런 줄여주고. 겁니까? 예, 구체적으로 그런 거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주주 대표 소송하는데 요건들이 일정 정도 있습니다. 네. 그것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법엔 다 정해져 있어요. 네. 열람을 하려면 몇 프로를 모아야 되고 몇 프로를 모아야 되는 네, 것들인데 그 문턱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낮아진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주주 대표 소송은 사실 좋은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숫자가 좀 높다는 거죠. 몇 저희들이 명이나 보면. 모아야 합니까? 그게 0.5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큰 회사는 엄청나게 모아야겠군요. 삼성전자 이런 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문턱들이 제가 정확하게 0.5라고 단정적으로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네. 그런 문턱들 아예 낮춰서 네. 0.1 정도 뭐 이런 식으로 낮추자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주주대표 소송 요건 완화를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엔 논의조차도 안 됐는데 이번에 그 지금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사충실 의무 확대 전자주주 의무화 사회이사의 명칭을 사회이사 하니까 이상하니까 독립이사로 네. 명명을 했고 비율도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확대를 했어요. 독립이사. 예, 독립이사 네, 숫자를 네. 예, 10명 중에 4분의 1만 했으면 되는데 3분의 1로 하니까 이사 숫자가 확대됐는데 그다음에 감사위원 선임시 대주주 의견 제한 3%로 확대됐다는 걸 했는데 요런 것들은 통과되었지만 아쉽게도 안 된 게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확대가 네. 통과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갔냐면 공청회로 논의해서 유보라고 저희들은 보는데 다음에 공청회에서 하겠습니다. 이 말은 이번에는 안 할게요. 이렇게 그렇죠. 하잖아요. 그 정치적 언어죠. 네. 그런데 그렇게라도 표현을 한 거였는데 왜냐? 이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합의를 하려면 뭔가 정치적 명분을 만들려고 해서 공청회라고였는데 주주 소송 확대는 아예 공청회조차도 못 들어갔다. 네. 이 말씀을 안타깝게 드리는 거죠. 네. 하나씩 가겠습니다. 그 3% 룰을 강화되기 전에 대표님 보시 우리나라 이사회에서 독립된 감사위원 선출할 때 사례를 하나 들어주실 수 있어요? 한두 개? 네, 과거에는 이렇게 하니까 3% 룰이 있어봤자 그 3% 합쳐가지고 한 10%, 뭐 15% 넘어가 버리니까 안 되더라. 사례가 있나요? 네. 아니 기존의 3% 룰이 무력했던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3% 룰에 있어가지고 혼자로 가버리니까 특수관계인으로 같이 합쳐버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딱 어느 회사라고 특정을 할 수는 못 하겠는데 기억이 하도 오래된 기억들이라서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일단 대주주가 자기 지분율이 있지 않습니까? 특수관계인 지분율만 합쳐가지고 선출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집중투표제는 한 명 하는데 그 투표 인원수만큼 몰아주자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대항력이 생기는데 이거 한 명 선출할 때마다 연합군들 쳐고 연합을 해보니까 못 뽑히는 게 감사위원은 아니지만 지금 생각나는 게 KB금융지주의 그 사회이사 선출에 있어서 노조가 그러니까 소액주주 우리 사주조합이 추천을 합니다 매년. 네. 그때 당시 그 추천했던 분이 지금 국회의원이 된 민주당 박흥배 의원이신데 국민의힘 노조위원장 할 때 매번 추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부결되거든요. 그러니까 집중투표제가 도입이 되지 않다 보니까 연합을 해버린 거죠. 특수관계인뿐만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연합하면 몇 %나 그거는 이제 특수관계인 지분들은 잘 모르니까 표시가 되지만 우호적인 지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한 20% 모아버립니다. 50% 더 넘어버리죠. 특히 외국계 기업들. 외국계 기관들,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소액 주주들이 어떻게 20% 이상을 모아? 기업의 안정성들 때문에
그쪽을 소위 말하는 현 경영진의 안건들을 많이 편을 들어주죠. 소위 말해서 우리금융이라든가 하나금융, 특히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회장 연임을, 그러니까 회장 선출할 때 채용 비리 때문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국민연금 다들 반대했거든요. 그 의결권 회사들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 넘게 해서 통과되는 것들은 결국은 특수관계인 주주이든 기본적인 토대고, 이것은 네. 다시 우호주주들을 관리들을 주주 관리에 있어서는 외국계 회사들 같은 경우는 단기간 투자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장기간 투자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설명도 하는 과정에서 대면들을 하다 보면 그러면서 서로 알게 되고 네. 우호적으로 되고 그분들에게 설명도 충실하게 되고 네. 그렇게 되니까 항상 투표하는 데서 우호적으로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이 3% 룰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독립적인 감사가 선출될 것이다. 희망은 높아졌지만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집중 네. 투표제가 도입되지 않는 이상 그분들은 또 다른 수를 찾을 거다. 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특수관계는 아니고 우호지분들, 외국인 투자자들 뭐 이런 그렇죠. 사람들은 기관들. 큰 상장사들은 뭐 관리라고 하면 그렇지만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것이고 예. 반대로 거기에 투자한 그 거대한 투자자들 우호지분의 투자자분들은 뭐 굳이 회장님하고 사이 나빠질 거 없이 저쪽에서 도움 요청하는데 이번에 뭐 한 표 주지 뭐 이렇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부결되기가 쉽지 않았는데 한 번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이사를 문제시켰던 이사들을 낙마하는데 반대 운동을 해가지고 한 번은 낙마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특별의결로 해서 3분의 2였어요. 그러니까 3분의 2를 특표를 해야지 이사가 될 수 있었던 조건의 특별한 규약을 가지고 있었던 거였기 때문에 네. 대한항공 주총 투정에서는 한 번 이겨봤는데 네. 사측에서 과반수. 3분의 1을 못 채웠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과반수 이상의 득표율을 가지는 거기는 왜 그렇게 불리한 조건으로 그러니까 그 조항을 만들어놨다? 규약을 그렇게 주총해서 만들어 놓은 거였죠.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선진화된 자본들이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다가 자기 발목 잡은 게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보는데 네. 어쨌든 저는 그러니까 이번 사법 개정에 있어서 또 다른 평가를 한다면 안고 빠진 찐빵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이유가 이게 집중투표제가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밖으로 보면 거창하게 보면 독립성이 강화될 것처럼 보이지만 3% 룰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집중투표제가 없기 때문에 희망은 높아졌지만 결과는 예측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상장사 이사분들이 보통 이사회가 몇 명 정도로 대충 구성? 그거는 규모마다 다릅니다. 네. 뭐 50명 있는 데도 있고 등기사는 뭐 50명요. 10명. 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드라마 보면 한 15명 정도 앉아 있던데. 그는 등기이사와 비등기이사를 구분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명함용 이사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분들도 어쨌든 한 표가 있을 거예요. 그거는 다르죠. 그러니까 이사회 구성인들은 등기이사들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사 숫자는 손을 들어서 할 건 등기이사만 가능합니까? 그렇죠. 등기이사 보통 몇 명쯤 됩니까? 그냥 다른 등기 아닌 이사들도 같이 결정할 때도 있지만 네. 법률적 책임은 상법상 책임은 등기이사들에게만 책임이 져지는 거죠. 등기이사는 보통 상장사들마다 뭐 좀 어디는 다르죠. 3명, 어디는 30명이 예, 됩니다. 예. 네. 그 왜 여쭤봤냐면 우리 이제 이사회가 있고 독립된 감사위원회가 있고 감사위원회는 2명 이상인가 3명 이상인가 그렇죠? 지금 1명 이상이죠. 1명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사는 2명 이상을 설치하는데 네. 3% 룰을 적용받는 건 1명인 거죠. 그렇죠. 네. 그 이제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같이 회의에 들어갑니까? 중요한 안건을 결정할 때? 그러니까 지금은 감사위원들이 네. 이사에서 선출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감사위원회 자격으로 이사회를 참여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그분이 그분인 거죠. 이사의 자격으로 가기 때문에 네. 독립된 감사위원회를 신설하자. 이것도 이번에 안 됐는데 네. 그러니까 이사와 감사는 다르잖아요. 이사는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 감사는 회사의 적법한 경영이 하는지 잘못한 게 아닌 건지 따져보는 사람인 거잖아요. 멀쩡한 기업은 사실 사장님하고 감사하고 밥도 먹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행정부하고 국회라고 보시면 돼요. 네. 더 다른 표현을 하면 감사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감사원의 자격이 이사의 신분을 겸직하고 있는 게 우리가 보기에는 납득이 되지 않는 거죠. 그것을 분리해서 저는 독립된 감사위원회가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만들려고 했던 거군요. 진짜 감사위원회는 있어요. 네. 독립된 네. 그 사람의 신분들이 이사들 중에서 선출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 그 중에 한 명은 예. 네. 3%를 이제 3%를 적용된다. 그러면 잘하면 한 명 들어간다. 예. 그 이제 그러면 10명이라고 이사회가 등기이사 10명 이렇게 있는데 감사위원회가 3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법이 바뀌어서 독립 선출돼서 그러니까 3% 룰을 적용받아서 소액주주나 노조나 뭐 또 다른 투자자들 해가지고 한 명이 일단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됐어요. 그럼 이사회 참여하죠.
그럼 이제 10명이고 1명이잖아요. 기본적으로 못 막습니다. 막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건 그래도 일단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라는 반대 의견은 낼 수 있겠군요. 첫 번째.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재판을 하다 보면 소수 네. 의견이 판결문에 명시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네. 뭐 이렇게 명시되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사회이사가 독립된 사회이사가 보다 보면 그 명시가 되는 거죠. 이사회 회의록에. 네. 그리고 이분들이 잘못된 일단 결정을 기록이 남는구나. 잘못된 누군가 반대했다. 네. 잘못된 결정을 했을 때 이 결정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지 않습니까? 네. 이게 상법 개정안의 또 하나 효과 중에 하나가 이게 통과되면 자사수 소각을 해서 주가가 오를 것이다라고 해서 주가 지수가 또 올라간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사수 소각을 그러니까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거니까 자사수가 소각을 안 하고 주식을 교환했던 회사가 있어요. 그게 태광산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태광산업은 행동주의 펀드가 2대 주주로 있습니다. 오랜 대치 끝에 2대 주주가 추천한 사회이사들이 있어요. 네. 물론 소수지만 네. 이분들이 주식 교환에 대해서 반대를 했죠. 가치 너무 낮다. 그리고 이렇게 특정되지 않고 누구랑 교환하는 건지도 특정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대주주의 주식이 우호지분을 늘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주 가치가 희석화된다. 정당한 권리죠. 이런 걸로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강행해버렸죠. 최근의 이야기입니다. 최근 이틀 전에 했습니다. 근데 물론 오늘 항복했습니다. 금감원이 제동 걸고 하니까 주식 교환 철회하겠다. 사측이 항복했다 이 말씀. 태광산업 이사회가 어쨌든 그런 결정을 한 거죠. 이거 다시. 사측이네요. 예, 사측 경영진이죠. 경영진. 예. 네. 네. 그러니까 경영진이 그런 결정을 한 것은 여론의 문매와 요즘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그렇죠. 상법 개정안이 또 통과되었고 그렇게 된 거에 대한 부담감들이 아주 크다 보니까 되었지만 그런 거 아니면 철회를 못 시키는 거죠. 사회이사가 아무리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그쪽에서는 이대주주 행동주의 펀드는 가처분 신청까지 했습니다. 네. 이 결정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보거든요. 터무니없이 주가가 낮았기 때문에 낮게 설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한 거였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경영계에서는 그런 이야기합니다. 오늘 법 판단은 우려스럽다. 책임 경영을 하기가 힘들다. 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저는 그렇다고 묻은 소리라고 생각을 하는 게 한 명 들어가가지고 무슨 의사결정을 뒤집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분들 우려하시는 게 뭐 행동주의 펀드 이런 데서 와서 사사건건 반대하면 도대체 일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우려를 하시죠.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다수결의 원칙이잖아요. 하긴 그래서 뭐 이게 게임을 뒤집는 건 이제 한 명도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호 지분 들어오면 한 명도 될똥말똥인데 이번 예. 제도 개선을 한다고 해도 예. 네. 그래서 그 한 명이 들어오든 두 명이 들어와가지고 네. 반대되는 의견을 한다더라도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가지고 통과되기 때문에 네. 경영권의 간섭이라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의심을 하는 게 그동안 관행상 거수기 역할을 했던 사회이사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다보면 그 옛날 편법적으로 아름아름 결정하던 네. 그런 결정의 방식들이 감시당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겠습니다. 네. 저나 김 기자님이 사회이사로 들어갔어요. 독립된 사회이사로. 이 결정을 잘못했다고 하고 이사회에서만 말하지 않을 거잖아요. 밖에다 떠들 거지 않습니까? 나는 너가 한 일을 알고 네. 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두려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이사들이 했던 결정들이 반대로만 그친 게 아니라 태광산업 같은 경우는 밖으로 대고 이야기를 하니까 여론들이 들끓기 시작을 한 거였죠. 예전에 지금은 이제 여성 의원님들도 많았지만 10년, 15년 뭐 그때 상임위에 여성 의원들이 상임위 한 10명 한두 명 앉아 있으면 기업에 대관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쭉쭉쭉 법안 관련 로비를 하다가 거기서 뚝 막혀버린대요. 뭐 제가 남성 의원분들을 폄훼하는 건 아니지만 대관이라는 게 로비고 사실상 이분은 뭐 어디 고등학교 나오시고 어디 대학교 나오시고 다 연결하고 해서 학연 지연해서 이제 또 그분들은 그게 일이니까요. 열심히 하고 가는데 여성 의원들 되면 또 끊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동안 맺어놓은 네트워크가 거의 없잖아요. 뭐 어디 여고와 기업들이 네트워크를 하는 게 없어서 그래서 상임위에 여성 의원 한 명 있는 거 무서운 거야라는 말을 제가 아주 오래전에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럼 유명한 의원들 몇 명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박영선 의원이라든가 그런 심상정 분들은 의원이라든가. 뭐 예를 들자면 뭐 그런 분들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10명이 있어도 한 명의 힘이 무서울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효과는 있겠군요, 분명히.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뒤집지는 못하겠지만 네. 그 의사결정이 투명화될 수는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을 해요. 네. 삼성물산의 주주 가치는 떨어졌어요. 그랬죠. 제일모직의 이사들은 찬성하는 거 저 이해해요. 그렇죠. 네. 근데 삼성물산의 이사들이
찬성을 하는 거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럼 배임이 되는 거죠. 네. 그건 배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 찬성을 했어요. 이제 그게 이제 그러니까 이사가 독립된 이사가 그러니까 김 기자님 분이 이건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이사결정 과정에서 이사들한테 또 설명을 하려면 설득을 하려면 자료를 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 자료들이 이게 편법과 불법을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밖으로 유출되는 게 저는 두렵지 않나 네. 라고 보는 건데 외국인들이라든가 소수주주들은 그게 지배구조 개선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우리 경영은 투명하지가 않았거든요. 사회 이사들은 전부 거수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정들이 철저하게 오너의 중심 이익으로 결정되는 게 많았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이게 바뀔 수 있는 잔초가 열렸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환호하고 있고 저는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미국은 철저하거든요. 그러니까 외인들이 안 들어온다라고 할 때는 한국 경제에 문제가 있는 거는 사실인 거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지배구조를 들고 네,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뀌는 과정의 단초가 되니까 4천, 5천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이제 보는데 저는 그 엄살이라고 보는 게 경영계에서 또 말씀하시는 게 이사들이 무슨 뭐 사사건건 반대한다 이런 것들이 있고 또 하나가 책임 경영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경영진이 판단을 해가지고 회사가 손실 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손실 났을 때 업무상 배임 이게 성립되기 때문에 책임 경림이 불가능하다 이런 또 엄살을 많이 끌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관계가 저는 혼돈을 시킨다는 거 보죠. 지금 우리가 확대한 것은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입니다.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해라는 거였고 그 조항들은 뭐냐면 선관 의무, 선량한 관리 의무에 해당하는 거예요. 즉 책임 경영에 대해서는 이사회가 결정을 하고 경영상 판단이었다면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는 전부 무죄 때립니다. 업무상 배임에 있어서. 네. 제가 업무상 배임으로 많이 고소 고발을 해봤거든요. 네. 기소되기도 힘들고 기소가 된다 한들 거의 다 무죄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영상 판단이라 한다면 뭐냐면 합리적인 판단을 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반대했던 중에 하나가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인수했을 때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으로 샀다. 그것들에 대해서 문제삼고 업무상 배임을 그러니까 고소 고발을 했거든요. 그런데 법원에 그러니까 검찰의 판단은 뭐냐면 경영권 불이움이 좋다 한들 이건 경영상 판단이다 이거죠. 그리고 합리적으로 이사회나 주총의 결정을 이사회 결정에 따라 가지고 합병 인수를 했기 때문에 무혐의 처리한다. 이렇게 나오는 게 네. 그러니까 검찰들이 일관된 거거든요. 그래서 업무상 배임을 가지고 다 처벌받는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들은 저는 침소봉대에서 엄살 작전으로 가는데 오너에 대한 신기 경고가 아닌가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법에 의해서 가장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경영권이 아니고 저는 오너라고 보아지는 거예요. 네. 네. 예를 들어서 이 법이 만약에 진작에 있었다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관련해서 재판받고 있는 그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님 무죄 받았겠습니까? 1심, 2심에서. 잘못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게 회사의 이익에 이길 수도 있다 이거였거든. 판결문 내용을 네, 보면 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근데 주주 이익을 손실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 법원에서 다 판결했거든요. 주주 가치 잘못되었다. 네. 네. 심지어 그러니까 엘리엇이 ISD 소송까지 해서 2,300억 물어줘라고 결정 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세계도 인정하고 우리나라 법원도 인정했던 게 삼성물산 주가 가치는 적정하지 못했다라는 게 인정된 사실이었는데 무죄다. 우리 안에서 법원은 또 무죄라 그러니까. 무죄라다. 네. 그래서 저는 법원의 봐주기도 있었지만 이 이사 충실 의무가 확대되어서 주주까지 보고했다면 저는 빼도 박도 못한 유죄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거 보면서 이재용 회장은 참 시대를 잘 만났구나.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범법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짓들은 없어질 거라 저는 보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뭐냐? 그러니까 지배구조의 투명화에 일가견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재계 입장에서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예. 좀 매크로한 질문입니다. 예. 그 재벌이라는 그 영어로도 고유명사잖아요. CHE 뭐 BUL 해가지고 한국만의 독특한 거니까. 일본하고요. 네. 근데 이게 퍼포먼스를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벌은 그러니까 대기업 총수가 세습까지 하는 재벌 구조는 웬만한 나라에 멕시코든 태국든 인도네시아 다 있는데 우리 재벌들은 글로벌 기업을 만들어서 심지어 세계 1등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글로벌 스탠다드와 거리가 멀었지만 퍼포먼스를 낸다. 기업이 퍼포먼스를 내면 수출을 잘하고 종업원들 월급 잘 받고 고용이 얼마나 이 경제에 중요합니까? 법인세 또박또박 엄청나게 내고 다만 이게 회장님 마음대로 경영을 하다 보니까 투자가 안 들어오고 자본시장에서만 저평가되어 있지 할 건 다 한다. 근데 이 자본시장을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재벌 경영의 장점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계 1등을 하죠. 그것들이 희석되는 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질문은 진짜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저는 뭐 어렵기는 한데요. 네.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장치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 따지면 전두환 대통령은 위대한 대통령이 되거든요. 3조 호황 시대를 만들었고 의료보험 확대했고 국민연금 도입을 했고 사회복지 정책 확대했고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독재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럼요. 독재가 가지고 네. 있는 장점인 거죠. 네. 그러니까 군사 독재와 정경이 유착되어서 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성장했을 때 재벌은 확장할 수 있는 일로였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재벌의 문화가 바뀐 거죠. 네. 2세, 3세가 오면서. 그 논리대로 한다면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내 아들에게는 내 자식들에게는 세습 안 하겠다고 선언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한계에 봉착했다고 보는 거죠. 뭐 아까 말씀드린 태광산업 이호진 회장 같은 경우는 2세예요. 2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도마에 많이 오르내리고 아유, 있는 것들이고 그거는 뭐, 네. 지금 3세, 4세로 넘어가면서부터는 그러니까 1세, 2세까지는 유효할 수 있다고 보는데 3, 4세로부터 내려가기 시작하면 해서 쪼개지지 않습니까? LG가 GS하고 이렇게 나눠지듯이 네. 경영권 다툼들이 얼마나 보기 흉하게 일어납니까?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 현대가 같은 경우는 형제의 난, 심지어 한미그룹 같은 경우는 모자 간의 소통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단점은 부각시키지 않고 의사결정 구조가 빠른 구조였는데 그러면 전문 경영이라는데 그런 책임을 졌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상법 개정안이 또 기대되는 것들은 배당 성향을 높일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네. 배당 성향을 높이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은 있는데 이제 중간 배당을 많이 하는 거죠. 분기 배당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배당을 많이 하다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거로 기억이 나는데 은행 예금으로 안 가고 주식 건전한 주식 사가지고 장기 투자로 가면서 배당 은행 이자보다 더 많은 배당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장기 투자 시대가 열릴 거라면 주식은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뭐 배당 ETF로 돈이 뭐 얼마나 활성화, 크게 들어옵니까? 네. 활성화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전제는 뭐냐면 오너들도 세습하지 않고 그 배당으로 충분하게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유한양행의 회장님이 바보였다 소리를 듣는 게 저는 비정상인 거고, 그렇게 따진다면 물론 미국이 세습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1세, 2세에서 3, 4세는 전문 경영인 체제로 갔거든요. 네. 우리는 전문 경영인한데 정권을 안 줍니다. 그러니까 전문 경영인에 와서 뭐 하냐면 구조조정하고요. 자기 평가에 있었을 때 성과 높이려고 하죠. 그리고 수치 좋게 만들어 가지고 당기 순이익을 연임하려고 하고, 그 연임의 성과가 이루어진다면 성과급으로 뺏어가고, 그 평가를 가지고 다른 데 또 전문 경영인으로 가는, 이게 잘못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투자한 거 가지고 당기 순이익을 냈을 때 같이 연동해서 봐줘야 된다고 보면서 어느 정도 정권을 줘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 실험은 아직 안 해봤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전문 경영인 체제 기업들이 다 망했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포스코나 KT나 이런 기업들이 그들의 논리대로 한다면 구멍가게가 돼야 되자는 거잖아요. 그건 아니다. 과거의 라고 재벌 반복하고 시스템이 뭐 성과를 제가 이제 퍼포먼스라고 말했지만 성과를 낸다고 해도 그거는 지속 가능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네. 네. 그 말씀은 곧 그러면 우리가 글로벌 스탠다드로 계속 맞춰가는 수밖에 없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좀 하면서 좀 답답하고 안타까운 것들이, 한 예를 든다면 아까 또 자꾸 삼성 예를 드는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삼성의 모든 언론들을 뭐 나중에 드러났지만 작업을 했지 않습니까? 저한테 전화 많이 왔어요. 당연히 자기 편인 줄 알아요. 왜? 엘리엇은 투기 자본이니까. 그러니까 투기 자본인데 민족 자본이 붙었는데 너 어느 편 들 거야? 이렇게 접근을 하더라니까요. 근데 따져보니까 이거는 국가 간의 문제가 아니고 자본의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주주가 손해보느냐의 문제에서 제가 봐도 삼성물산의 그 가치평가가 잘못되었더라니까요. 네. 단순하게 봐도.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삼성물산이 잘못입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더 이상 전화가 안 오더라니까요. 그 가치를 예. 셈법도 잘못됐지만 그 가치를 올리려고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얼마나 많은 기업에 뭐 땅을 사고 팔고 수익을 줄이고 낮추고, 그리고 또 이 회사와 저 회사를 합치고 얼마나 많은 거대한 작업들을 했습니까? 그렇고 하길 때는 또 하나의 새로운 방법이 나왔지 않습니까? 업무상 배임의 대표적인 사건이 삼성 에버랜드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그렇게 합치면서도 전환사채 말씀하시는 예, 전환사채만 하는데 편법이라고 했지만 이건 불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님이 최초로 그걸 한 거죠.
아예 회사에 종잣돈을 마련해 가지고 비상장 기업을 상장을 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주식 에버랜드 주식을 사고 이걸 일감을 몰아줘 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배우니까 다른 재벌 2세 3세들도 일감 몰아주기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렇게 말하면 상속세가 너무 높아서 그렇게 한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법을 피해가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들로 경영권을 간다. 저는 이건 잘못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외국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잘 안 들어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있고 불안한 것도 있지만 들어갔다가 기업들이 어떻게 운영하는지 투명하지가 않은데 저 의사결정에 내가 한 방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분식회계 자주 했고 그 숫자 맞추는 거에 있어서 이상하게 만들어서 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상법 개정안이 주식하시는 분들이 환호성을 저지르는 이유들이 이제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많이 도와달라고 하셨던 분들은 공매도 제도 개선 하나가 있었고요. 하나는 지배구조 개선이었어요. 이 상법 개정안 진짜 꼭 해야 된다. 그래야 자기들이 사는 것만 아니고 대한민국이 살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뭘 알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도 공부를 하게 되고 상법 개정안의 필요성들에 대해서 그 과제를 삼게 된 거죠. 기업 거버넌스 포럼의 회장님 이 자리에 몇 달 전에 나오셔서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외국인 투자자들 늘 만나왔는데 거대한 투자자들 진짜 엄청 투자하잖아요. 큰 기업에 정말 물적 분할 같은 사건이 나면 정말로 놀랜대요. 어떻게 이렇게 발전된 나라에서 이런 글로벌 기업에서 버젓이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리고 회장님 말씀이 그런 투자자가 등 돌리고 가버리면 다시 한국 증시에 오겠냐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공매도에서 많이 벌어간다 이런 우스갯소리를 하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외인들이 들어와서 금융주라든가 우량주들은 장기 투자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지금 외국 비율 따지면 벌써 50% 넘은 데들 많거든요. 네, 네. 금융지주 회사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경영계 8개 단체 오늘 성명서 낸 거 입장 발표했던 걸 봤던데 너무 엄살이다. 그 업무상 배임죄에 대해서는 사실은 검찰에서 기소하기 쉽지 않다. 그러니까 책임 경영을 가지고 이사충실을 뭐 학대로 썩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정말 그들이 말했던 꿈의 나라 미국의 선진 자본처럼 우리도 기업을 운영하자.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단초가 열렸다라는 것들이고 그 단초를 가지고 너무 해방을 하는 것들은 아니다라고 네. 하는데 물론 이제 정부가 바뀌니까 그 정부에서는 굉장히 믿고 있었던 대통령이 있으니까 거부권이라는 것이 있었고 이번엔 거부권이 없으니까 업무상 배임에 대해서는 좀 더 완화시켜 달라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제가 모 자리에서 전해 들었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했던 네. 이야기인데 모 의원한테 우리나라 업무상 배임죄로 기소하는 율이 아주 낮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상 배임죄에 네. 대해서는 사실은 작정지어서 기소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유죄율이 나오는 것도 힘들다라고 했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죄를 좀 더 낮추고 그 상법 개정안을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쨌든 이복현 원장은 상법 개정안에 직을 걸겠다 이렇게까지는 한 거 보면 그 말이 전에 들은 말이 틀린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검사가 한 말이니까 더 감독은 원장의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이복현 원장 그 검사 출신이니까 검사 출신이니까 예. 더 그 기업 총수를 배임죄로 꿰는 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복현 원장 말이 예. 선진국에 비하면 그렇게 높지 않다. 그렇죠. 네. 저 업무상 자, 배임으로 네. 고발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기소가 잘 안 된다. 단 한 건도 기소가 네. 안 됐습니다. 네. 그 집중 투표지 이야기 좀 해보죠. 지금도 제도가 있긴 있는 거죠. 있죠. 있습니다. 그런데 못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못하는 게 아니고 이사회 의결인가요? 아니 이사회 의결이 아니라 네. 상법의 의무 조항이 아니죠. 그럼 어떤 회사는 합니까? 그거는 자기 회사가 그 소액주주도 주주 가치를 보호하겠다고 하는 회사들은 집중 투표제를 도입하면서 그걸 장점으로 내세우는 거죠. 이사회에서 의결해서. 그럼 당연히 이사회 의결사항이고 네. 그 정관 개정 상황이죠. 네. 그 특별 결의까지 했을 거예요 주총에서. 근데 그런 회사가 많지 않죠. 이사회를 개혁해 보자고 하는 집중 투표제가 시행되려면 이사회의 결정을 따라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 이사회 따르고 아마 주총에서도 바뀌어야 될 건데 어쨌든 이번에는 상법이 개정되었으니까 네. 의무화가 되었으니까 무조건 맞춰야 되는 거죠. 자기 정관에. 그래도 집중 투표제를 기사를 보면 가끔씩 하는 데가 있어요. 자꾸 제가 실수했는데 집중투표제가 이번에는 의무화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네. 그러니까 의무화는 아니지만 예.
그래도 하는 데가 있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선제적으로 하는 거죠. 왜? 나는 집중투표제를 도입했던 회사입니다. 네. 우리 회사는 믿을만합니다. 굉장히 선진적인 예, 지배구조다. 상징적이고 긍정적 이미지 활용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실제 예. 집중투표제를 통해 감사위원이 1명, 2명씩 들어간 회사들이 그래도 있긴 있죠. 그러니까 집중투표제를 도입한 회사들 중에서는 있겠죠. 예. 그러니까 집중... 투표도 있는데 거기에는 자본들이 안 일어나죠.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네. 우리 회사가 뭐 아까 말씀하셨던 회장님 말씀한 것처럼 전체가 다 썩어 빠진 구멍가게 회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좀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는 아니 그러니까 추세인 특히 거죠. 이제 뭐 포스코라든지 KT를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예. 이런 기업들 또 SK 이런 쪽은 조금 SK는 조금 지배구조 좀 앞서가고 있지 않아요? 그 주로 이런 거 하더라고요. 좀 보여주기식이라도. 저는 대기업에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했던 회사는 기억이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대기업에서 네. 아. 소위 말하는 재벌 기업들에서는 기억이 없는데 SK가 도입했는지를 한번 봐야 될 것 물론 같은데. 계열사마다 다를 건데 예, 제가 계열사라고 할 그래서 수는 제가 예전에 보면서 야 SK는 그래도 좀 하려고 하는가 뭐 보여주기라도 네 앞서간다 이런 생각은 들었었는데 예. 그 이번에 이제 독립 선출되는 감사위원을 사실은 1명에서 2명으로 2명 이상 늘리려다가 확대. 하려다가 말았어요. 말았죠. 네. 공청회로 넘어갔으니까. 그래서 한간에는 예. 그래서 국민의힘이 협상 잘했다 이거 막아버렸다 재계 입장에서는 그래서 재계 입장에서는 오히려 뚝이 무너지는 걸 막았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렇게 보는 예. 시각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감사위원 독립당 감사위원회는 뭐겠습니까? 칼이잖아요, 칼. 그러니까 검찰이 사정할 때 칼을 이루듯이 네. 제대로 된 감사가 정말 잘못된 것에 대해서 들춰내면 감사가 고발하잖아요. 그럼 감사가 고발했을 때 빼도 박도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자기들이 막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뭐 그 틀린 말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변인 보시기에 2명 그 법안이 통과됐다면 예, 진짜 이제 이 사회는 예. 뭐랄까 논쟁도 좀 하고 진짜 반대다운 반대도 하고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됩니까?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태강산업 같은 경우 이대주주가 추천한 사회이사가 거수기 역할 안 하고 반대하고 그리고 그 반대에 대해서 가처분하고 거기서 나온 정부가 주주 가치가 얼마인지 다 알고 있었으니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지금까지 이사들은 거수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삼았어요. 특히 금융지주 회사 같은 경우는 지주회장이 이사를 선출하고 출가. 그럼 이거 셀프 추천 아니냐. 그러니까 이 고리를 끊는다고 이사는 한 명밖에 추천을 못하게 했어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또 추천하고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추천하고 그 고리를 못 끊다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10년 금융경영한다 하면서 금융지주회사에 있어서 이사들이 공개적인 반대했던 것들은 단 한 건도 못 봤습니다. 하하. 네. 단 이사들이 반대할 때가 한 번은 있었습니다. 사모펀드 사태 때 투자 피해자들한테 네. 사적 하해하자고 하니까 이건 업무상 배임이다. 그러니까 세산상 손실을 줄 수 있고 자본시장법 위반이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경영상 판단에 의한 책임은 대법원에서 판례로 업무상 배임으로 안 한 봅니다. 라는 판례를 찾아가지고 회사에 전달하면서 사적 하해를 하자. 이렇게 했는데 본인들이 이익을 침해당할 때 자신들이 리스크를 질 때는 그럴 땐 반대를 반대한다. 하시더라. 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저는 거수기라는 표현 좀 너무 뭐랄까 뭔가 프레이밍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이제 사실은 뭐 사회이사 이제 이름 바뀌어서 독립이사라 해도 사실은 뭐 대표이사 고등학교 1년 후배 중에 뭐 검사장 출신 한 명 와 있고 다 그렇잖아요. 사실은 저희 기자 출신 분들도 제법 많이 가 있는데 네. 다 아름아름으로 다 연결돼서 이렇게. 그리고는 이제 KBS나 MBC나 이렇게 큰 공중파 기자님들이 사회이사로 가시지. 그러니까 네 그것도 좀 그 저희 회사 그 이제 뭐 속된 말로 잘 나가던 선배들이 그렇죠. 이제 큰 상장사의 사회이사로 가 있는데 그런 분들은 누가 봐도 이사가 아니고 대관이라고 저희들은 보는 거죠. 네 대관시키려고. 네 그러니까 누가 봐도 거기서 기업의 큰 흐름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는 어렵고 설령 어떤 사람이 정말 큰 마음 먹고 낸다 하면 다음 이사 선임될 때 거기서 그분을 또 써주겠습니까? 네.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궁금한 것은 선진국은 어떻게 한답니까? 예? 선진국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객관적인 사람들이 소액주주와 대주주와 뭐 행동주의 펀드나 수많은 이익을 고루 이사회에서 반영할 수 있답니까? 그 원인은 뭡니까? 선진국 이사회는 어떻게 만들어지길래? 그러니까 행동주의 펀드요. 아니 선진국의 이사회는 어떻게 만들어지길래? 철저하게 주주이익으로 가는 거죠.
그들은 그리고 선진국 특히 미국 같은 경우 이사회 같은 경우에는 그쪽은 이제 더 무섭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우리나라 상법은 이 상법이 아닌 거죠. 걔들은 집단소송제 있지 않습니까? 네. 징벌적 손해배상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주주들이 집단적으로 소송을 들어와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맞으면 10배, 20배 맞아버리는 거예요. 뭐 100배도 맞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 결정이 잘못되었을 때 오는 게 자기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하니까 네. 그러니까 불법적인 행동은 일체노죠. 그리고 그쪽 문화는요 불법을 권하지는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은연중에 그리고 알아서 노골적으로 이야기 안 하더라도 알아서 관례상 슬쩍 해주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불법이라고 또 단정 지을 수는 없는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그런 경우도 좀 한번 봤는데 이사분들이 설득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경영진을 위해서 나서서 사원들을 설득해주는 것들을 봤을 때 저는 납득이 안 간 건데 네. 미국 사례가 그렇게 있을 수 있겠느냐. 저는 어떻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미국에서 일어났다면 저 이사분들 다 감옥 갔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피해본 삼성물산의 소액주주들이 집단 소송을 해서 네.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벌금까지 다 맞았을 거다. 잘못 걸리면 거긴 거덜나잖아요. 거덜났을 거다. 네. 그러니까 선진국의 이사들은 첫째 불법을 하는 명령이 아니라 첫째가 두 번째가 제일 핵심 가치가 주주 가치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죠. 근데 거기도 임명은 거기는 뭐 대주주가 직접 경영하는 일은 많지 않으니까 어쨌든 임명은 사측에 의해서 그렇죠. 거대한 주총에서. 주주 세력에 의해서 이사들이 임명될 거 그렇죠. 아닙니까? 주주총에서 결정이 되죠. 네. 그런데도 소액 주주의 그 의사를 객관적으로 반영하게 되는 구조적인 이유가 그러니까 소액주주들이나 행동주의 펀드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네. 받아들일 수 있는 안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들이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익숙하고. 그들의 요구 사항들은 뭐겠습니까? 저는 행동주의 펀드가 공익적으로 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 주식을 사가지고 저 회사를 들어갔을 때 네. 주가를 올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주가 부양의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가 부양이 된다 한들 반대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아주 크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다 맞아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대주주이든 네. 전문 경영, 그러니까 CEO든 소액주주이든 그들의 핵심 가치 하나는 뭐냐? 주가 부양이고 주주 가치를 올려서 배당을 많이 가는 구조인 네. 거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그 주식 운동을 하면서도 한계는 명확하게 있다고 보는 것들이 그 결정에 있어서 주주들에게만 돌아가는 이익이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한계는 있다고 이렇게 보는데 그 이해관계가 삼자가 맞아떨어지는 게 미국인 거죠. 그러니까 선진국들은 철저하게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것들이 법과 제도가 무섭고 네. 두 번째가 이익이 일치된다는 것들이 있는 거고 그 작은 다툼들은 서로가 그러니까 대화로서 싹 풀어나가는 것들이죠.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받아들이고 못 받아들이는 건 못 받아들이는 건데 기업을 M&A를 하기 위해서 행동주의 펀드가 움직이지는 않거든요. 그들은 철저하게 이익입니다. 네. 그 이익에 반하는 뭐 좀 문제라면 단기적인 이익을 뽑아가려는 네. 그런 이제 단기 투기 자본인 거고 네. 장기적 이익을 보려고 하는 데들도 많이 있는 그럼요. 거죠. 예. 네, 네. 그렇게 하려면 장기 투자하신 분들은 소위 말해서 지배구조 개선이 투명화되는 것들을 1차로 원하는 거고. 그러겠군요. 그게 네. 이제 아까 예를 들었던 태강산업과 행동주의 펀드가 들어와서 다년간 경영권들을 가지고 다퉜던 이유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황제 경영을 했던 게 태광산업이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게 여기 회장님은 저 휠체어 아주 단골이시잖아요. 네. 그렇고 우리 KBS에서 보도해 주신 것처럼 황제 보석 기간에 담배 피고 뭐 이런 것들이 보도되었기 때문에 다시 재수감이 되었댔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경영권들이 붙어지는 것들은 주식에서 오죽하면 타협을 해서 이사를 추천을 허용을 했겠습니까? 네, 네. 이게 그때까지는 이해관계가 일치한 거였는데 그러나 오너와 경영진이 일체해서 밀어붙였을 때는 이사가 한둘이 있다 한들 그걸 막지 못한다. 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상법 개정안 통과돼서 오늘 금융정의연대 김득희 대표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10분, 아이고 10분도 안 남았습니다. 8분밖에 안 남았는데 상법 개정안을 포함해서 기업의 지배구조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가 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는 다음 단추는 뭘 좀 고쳐보고 뭘 좀 개선하는 게 우리 자본시장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단초가 될까요? 저는 어쨌든 민주당이 대선 공약에서 이번에 합의한 못한,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합의하려고 했던 게 1차적인 것 같았어요. 자신들이 의석수가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청회로 유보했지만 그건 유보가 아니고 사실은 물 건너가는 타이밍인데 그렇게 가지 말고 감사위원회 분리선출 확대하고 네. 집중투표제가 반드시 도입돼야 되는 거고,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주주대표 소속 요건도 완화시켜야 된다라는 것들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미국처럼 가야 된다고 봐요. 집중투표, 그러니까 집단소송제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돼야지 더 엄격하고 더 조심해진다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관례상 관영상 불법과 편법을 시켰던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하는 데 있어서 삼성증권사 직원들한테 거래 정보들 있지 않습니까? 주주 명단들 있지 않습니까? 주식 모아오라고 했던 것들. 삼성증권 직원이 저희들은 이건 이제 집단소송자, 징벌적 손해배상자가 있어서 무서워서 못합니다. 라고 시작하면 그 위에서 그런 지시를 또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경영의 네. 투명화라는 것들은 바로 그런 이야기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공정한 시장 여건이 조정이 되고 자본시장이 활성화가 된다면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말하는 5,000포인트는 꿈이 아니고 현실이 될 수 있는데, 저는 5,000포인트 네이밍은 정말 잘한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선거용으로 저는 했다고 보는데, 그걸 지키기 위해서 저는 또 하나 당부하고 싶은 게 무리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것들을 한 거죠. 저희들은 상법 개정안을 경제민주화와 공정한 경쟁의 강점에서 저희들은 요구한 것들이었는데, 어느 순간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바라보는 시점이 주가 부양 정책의 수단으로 접근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스러운 지점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이틀 전에 하게 됐던 것들은 3%를 조차도 후퇴하는 게 아니냐, 공청회로 빠지는 거 아니냐, 합의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우려가 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은 3%는 확대했기 때문에 그것도 만족을 할 거고. 박영진 의원은 어제 페이스북에 어제 합의에서도 오늘 3%를 본회의장 직전에도 혹시 뒤집어질지 모른다는 우려를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런 우려들 때 그런 우려들 중에서 저는 음모론적으로 본다면 3%는 서로가 물밑에서 해놓고 이사회에서 독립 넘겨놓고 서로가 윈윈한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거죠. 민주당하고 아까 국민의힘 네. 같은 경우가 네. 독립감사 1인으로 막았다 이렇게 하는 네. 듯이 또 우리 있는데, 그래도 당연히 저는 이건 환영하는 거죠. 만시지탄하지만 환영할 수 있는 게, 어쨌든 이제 우리 자본시장의 활성화와 공정한 경제 민주화를 위한 한 발짝은 나갔다. 그러니까요. 예. 네. 이 한 발짝을 나가서 네. 이제 두 발짝, 세 발짝을 나갈 수 있는 것들에 있어서 저희들이 언급했던 법안들은 포기하지 말고 네. 정말 주가 부양의 수단이 아니라 정말 경제 민주화 달성과 주식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 좀 도입이 필요하다.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기업들도 할 말이 많을 것이고 또 점진적으로 계속 하나씩 고쳐 나가면 또 시장의 변동성도 좀 줄이고 기업들도 좀 이런 장점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네. 저는 마지막으로 하는 거 하시고, 네,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경영권들이 무력화되고 기업이 경영이 어렵다.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엄사를 넘어서 공포를 조성하고 있거든요. 이 공포에 있어가지고 감사위원 한 명이 저쪽에 들어온다고 무슨 경영이 위험해집니까? 주가 지수가 말을 해주고 있잖아요. 네. 만약에 이 법이 정말 시장에 공포스럽다면 주가가 빠져야죠. 네. 주가가 빠지지 않고 올해 최고점을 찍었다는 이야기들은 시장에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저 경영계협에서도 너무 엄살 비우지 마시고 합리적인 선에서 저는 그러니까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경영계도 이제 받아들이는 입장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는 없다고 보니까 몇 가지 당부 사항들을 하는데, 거기서 뭐 저희들도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서로가 절충할 수 있는 점들은 절충을 하는데, 이 시대 정신을 되돌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배당 좀 높이려면 뭘 좀 어떻게 해볼까요? 예? 배당 좀 높이려면. 그러니까 배당을 높이려고는 딴 거 없죠. 현금 배당률을 높이면 되는데, 현금 배당률, 그러니까 이 전제는 네. 경영을 잘해야 되는 거죠. 그거야. 경영을 잘해야 되는 건데, 네. 그러니까 현금 배당률 높이는 것들은 또 눈총이 될 수 있으니까 지금 금융지주들이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기 배당, 분기 배당. 그러니까 1년에 2번, 1년에 3번, 1년에 4번. 네. 이런 식으로 배당을 여러 번 하는 방식이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현금 유보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유보하지 않고 뭐 자사주를 사가 소각을 다 한다든가 해서 주주 가치를 올려주는 방식들이, 제고해 주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 네.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들이 있는데, 배당에 있어서는 이제는 우리나라 정치가, 우리나라의 정치 반향이 배당주가
지금 활성화되고 있던 시대가 왔듯이 주식으로 장기 투자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졌다. 저는 그렇게도 봅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제서야 이게 예를 들어 넉 달에 한 번씩 뭐 ETF 가입, 배당 펀드 가입해서 또 들어왔네. 뭐 소액이지만 그렇죠. 20만 원 또 예, 들어왔네. 예. 이러면서 이제 장기 투자를 배우고 있거든요. 그게 합산해 보면 네. 은행 이자보다는 높죠. 지금 그러니까요. 이제 은행은 이제 저금리 시대로 또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은행의 금리들보다는 장기 배당 그러니까 받는 배당성이 것들이 높지 않도록 이렇게 네. 쪼개서만 주는 건 기업들에게 손해가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업도 소외가 나지 않고 네. 장기 투자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옛날에도 이런 이야기를 좀 했던데 사모펀드 때 피해자들이 저한테 물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위험한 거 하지 마시고 안전한 주식 사서 장기적 배당으로 가셨는데 쥐꼬리만큼 나온다 이거예요 배당. 그거는 다 해보셨던 경험인데 네. 이제 그런 분들이 주식 시장으로 돌아와서 활성화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야 또 우리 투자자들도 우리나라 투자자분들도 사실은 그냥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투자 문화잖아요. 우리 이렇게 금방 팔고 또 그렇죠. 네. 단기 투자에 익숙해져 있죠. 그런데 이제- 그만큼 불안한 거죠. 네. 근데 이제 이런 게 배당 같은 게 좀 활성화돼서 제가 아까 배우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오래 갖고 있으니까 차라리 더 이익이네. 자꾸 사고 파고 하는 것보다 예. 이제 그런 문화가 자리를 잡았으면 그렇죠. 좋겠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3%를 저희가 3% 팁이라 3% 계속 우리 자본시장 개혁에 정말 단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금융정의연대 김득희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